여러분, 이 한국전쟁이 우리는 그냥 한국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웠다, 이거 사실상 세계대전급입니다.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은 중화민국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국을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오늘 지금 회사 일로 잠깐 출장을 나왔다가 커피 마시는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한국의 화교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동성 출신들, 특히 그 교동 지역에 옌타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한국의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 초기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거대한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그 지역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훗날 우리가 얘기하는 차이나타운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그 안에서는 완전히 중국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았던 분들은 아마 한국 사람들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조선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산동에 있다가 대련 쪽도 갔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왔다가 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서 상업이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화교들이 하던 말 중에 쌈바다오라는 말이 있어요. 쌈바다오는 뭐냐면 그 칼세자루 이런 뜻인데요. 죽을 때까지 이 쌈바다오만 확실하게, 쌈바다오 중에 하나만 익혀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옷감을 자르는 칼 있죠. 그때 당시에는 비단이라든지 어떤 뭐 푸목 이런 그 옷감의 재료들이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한반도에서 일본 쪽 기업들이 그 포목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 상인들이 오면서 둘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LG라는 그룹 있잖아요. 그 LG 그룹의 창시자가 초기에 그 일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포목 사업을 하셨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 당시 큰 산업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칼자루가 이제 포목, 어떤 옷감 재료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약을 써는 칼이 있습니다. 한약을 보관을 할 때에 그거를 갖다 썰어가지고 보관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그거를 썰어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그때 이제 쓰는 칼이 이제 두 번째 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지금 기준으로 치면은 무면허 의사인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자를 많이 알고 이제 한의학에 통달한 분들이 한의원 같은 의원을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화교 출신 사람들도 이 산업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직접 환자를 상대하는 건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재 쪽 공급을 많이 담당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칼이 재밌는 칼인데요. 이게 요리하는 칼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요리하는 다양한 채널도 있고 정보도 있고 기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0년도 더 됐네요. 그때는 요리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특히 중국 요리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되게 보기 어려운 스타일 재료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독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쌈바다오, 이 칼세자루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요리하는 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명한 이연복 셰프라든지 아니면 여경옥, 여경래 이런 분들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도 중국 음식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또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요 일종의 FTA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반도가 우리가 관세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그 조약 안에 관세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일본에 일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국 사람들, 특히 산동 지역 사람들이 한반도로 와서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왕래가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원하면 산동을 다시 가서 친척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문제가 된 건 언제냐면요, 1950년에 우리가 6.25라고 부르는 한국전쟁이 터지면서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전쟁이 우리는 그냥 한국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사실상 세계대전급입니다. 핵폭탄만 사용을 안 했지, 이게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이 핵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그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왜 이렇게 운명이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하튼 그런 전쟁이 있고 났는데요. 그 전쟁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냉전 시대라는 것은 공산주의 진영하고 자본주의 진영하고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던 시기인데요. 문제가 된 거는 이제 한국 화교들의 입장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본토가 그 사이에 공산화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출신이 대륙에서도 산동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공산권 국가 사람들이 되잖아요. 황당한 거죠. 지금 내가 지금 한국에서 대부분 살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내 고향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공산국가 사람이 됐다. 한국 화교들이 맞이를 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교들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자기가 신변 안전, 치안상의 문제랄까요? 자기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신분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당시 중국과 대륙에서 경쟁에서 밀려서 타이완이라는 섬으로 밀려간 국민당 정권의 장개석, 중국말로는 장제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양쪽에서 서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중화민국이라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지금 본토 중국 대륙에 있는 그 공산당 정권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국민당 정권이 다시 저 대륙을 수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일단 현재 힘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중국이고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중국이다. 그래서 자유중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 타이완에서 해외에 살고 있는 화교들을 많이 포섭을 합니다. 당연히 한국에 있던 화교들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만, 타이완의 신분증을 이 사람들한테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산동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한국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갑자기 내가 평생 가보지도 않은 타이완 신분증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우리나라 화교로 치면 화교 2세대죠. 1940년대에서 5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화교 2세대를 구성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당시에 대만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대만 정부에서 한국에 화교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를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교사들은요 완전히 그 타이완의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합니다. 그 지금 있는 한국의 화교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서 타이완에서 구어유라고 부르거든요. 국어. 우리 국어 수학할 때 그 국어 한자 똑같거든요. 그 국어가 이제 그때 당시로는 표준어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사시던 이 화교분들은 집에서 어머니, 아버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말하던 그 말은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샨동 투화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되는데 대만에서 온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거는 사투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한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대만에서도 일어나요. 대만에서는 국민당 정권이 다시 이제 대만에 오면서 이 사람들이 고유라는 거를 그 표준어를 만들어서 당시에 대만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걸 강요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부드럽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했던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연복 셰프님 정도 되는 분이 화교 2세대예요. 이분들은 아예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내 집에서는 전부 다 중국말, 샨동 투화를 쓰는 거죠. 학교에 가면은 대만에서 온 선생님이 자꾸 뭐라고 하고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여유있게 세상을 보기보다는 굉장히 좀 억압된 분위기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한국의 화교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선 고정적인 수익을 벌어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형태로 자라는 한국 화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신분증은 이제 대만인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차별을 많이 했죠.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과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몰랐거든요. 우리는 이제 백이 민족이고 우린 평화를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지 않은 한국의 화교들이 나중에 나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대만으로 가버립니다. 왜냐면 자기가 국적상 대만으로 돼 있잖아요, 신분증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대만, 니들이 나보고 대만 사람이라고 하니 내가 대만 가서 살겠다. 이 사람들이 가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는 한국인이라고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기반 자체를 옮기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 여기서 있다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죽느니 이렇게 하자라는 심정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중국의 유명한 노래 중에 조금 흘러간 가요지만 그 再回首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 노래 부른 가수가 한국에 살던 한국 화교가 대만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한국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아예 대만에서 자리를 잡은 케이스죠. 이 한국 화교들이 대만에 가가지고 겪은 일들은요 되게 조금 슬픈 얘기들이 많아요. 배고프고 이러면은 김치찌개 끓여 먹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대만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 또래가 한국으로 지금 화교 3세대 분들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뭐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저 만나면은 대만이 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GDP가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인당 GDP는 우리가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교육을 조금 받았던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대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대만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쪽에 사고가 많이 있더라.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일화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지 얘기라는 옛날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구절을 배우는데 우리 화교 친구들이 조금씩 이거 노랜데 그러더니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색깔이 달라요. 뭐냐면 대만은 이제 지금 중화민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전통적인 것들을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쓰는 언어라든지 문어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옛날스러운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중화인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이제 싹 청소로라는 개념이 돼가지고 말도 굉장히 간결하고요. 꾸밈이 없어요. 굉장히 질박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국가 관련된 노래들은 주로 공산당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지 뭐 옛날에 고전에 있는 구절을 쓴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화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내용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